관계 관련하고 유통에 관련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좀 더 미시적인 공부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던 시장과 소비자를 뭐 해야 되겠죠? 조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습니까? 이 조사는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조사. 아셨죠? 조사하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조사는 누가 합니까? 다 해요, 다. 경찰도 조사하잖아요. 자, 우리는 뭘 조사해야 되죠? 시장을 조사해야 되고 또 소비자를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 안에는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자료라는 것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요게 조사인데 자료 조사 전에는 문제인식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뭐라고요? 요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기획의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뭔가를 기획하게 되는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계획한 것에 대한 우리가 여행 갈 때 돈이 필요하잖아. 여행 갈 때 뭘 타고 가야 되는지 필요하잖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문제인식을 하죠. 그럼 그걸 해결하려면 뭘 해야 돼? 그 관련한 자료를 수집해서 잘못된 수집들을 가지고 필요한 자료, 필요 없는 자료를 또는 엮어야 되는 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이거 어때? 라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문제인식해서 이 단계를 걷는데 이 조사에는 시장 소비자도 마찬가지 수집과 분석, 평가가 바로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시장 조사를 왜 할까요?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아니 상대방이 짜장면 먹고 싶은데 그걸 굳이 내가 정말 맛이 좋은 개고기를 먹이면 됩니까? 아닌 거 그건 해주고도 어때요? 요거 더 먹는 거. 아까 경제 대공황이 온 이유가 뭐예요? 무계획과 무기획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획과 기획, 아이디어를 내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료 수집과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자료를 분석하고 조사하는 방법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자, 보통 이제 자료를 조사하는 자료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자, 자료 수집하는 이 자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들어보세요. 1차 자료라는 게 있고 하나는 2차 자료라는 게 있어요. 자, 1차 자료는 뭐냐? 직접 조사하는 자료예요. 직접 조사하는 자료. 그 다음에 2차 자료는 뭘까요? 간접 조사 자료입니다. 1차 자료는 내가 필요해서 내가 직접 관련한 자료를 조사하는 거고요. 2차 자료는 남들이 조사해 놓은 자료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료로 사용하게 되는데 다 내가 직접 조사하면 좋겠지만 어때요? 그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직접 조사를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료를 다른 말로 이제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경험 다른 말 뭐라 그래요? 공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왜 하는 거니? 2차 자료예요. 세상에서 정말 2차 자료는 너무 감사한 거죠. 남들이 해놓은 자료를 나는 손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 독버섯을 먹으면 죽는다.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 처음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간접 경험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들의 논문, 책, 또 미디어 이런 것들이 다 간접 자료가 되고, 그죠? 직접 자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접 내가 자료를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자,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는 설문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설문지법이 뭐예요? 내가 알고자 하는 자료를 설문지로 만들어서 그 관련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문지로 조사를 하는 방법이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관찰법입니다. 뭐라고요? 관찰법이 뭐니? 관찰하는 거예요. 물론 설문지 꼭 종이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런 것들이 발달했을 때 이제 그러한 매체를 사용해서도 가능하겠죠. 서베이 기법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관찰법도 다양한 관찰법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료 조사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려워요?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설문지법, 관찰법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또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눠지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설문지법을 보통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일단 사람들을 만나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뭐예요? 일단은 설문지를 가지고 하는 많이 쓰지만 그 서베이, 아까 얘기했던 서베이 조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서베이, 뭐라고요? 서베이 조사법이라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한테 전화 같은 거 오잖아요. 안녕하세요. 무슨 뭐 앙케이트 조사하는 어쩌고 저쩌고인데 저쩌고는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우편, 인터넷 같은 다양한 설문지 외에 매체를 활용한 조사법을 뭐라고 한다? 서베이 조사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면접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가 있어요? 면접은 말 그대로 1대1 또는 1대10 이렇게 다수방 엄청 많지는 않지만 1대 소수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료를 어떻게 해요? 수집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런 걸 우리는 심층 면접 조사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좀 더 심층적인 정보,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투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투사라는 것은 자, 사람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면 그 사람이 자기의 아픔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처가 돼요. 이거 투사법은 주로 정신병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그림 같은 걸 보여주면서 이 그림을 보고 뭐가 느껴지느냐 얘기를 하면 꼭 그 사람은 자기 심정을 거기에 투사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되게 슬퍼, 외로워. 그러면 여러분 달을 보면 어때요? 달도 슬프구나 이런단 말이죠. 달이 슬퍼요? 아니에요. 근데 옆에 있는 애 너무 좋아. 그때 달을 보더니 달도 웃고 있네 이런단 말이죠. 별도 웃고 그러죠. 또 지가 슬프면 달도 울고 별도 우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투사한 거예요. 그래서 달이 우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지금 어때요? 슬프구나라고 투사해서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투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관찰하는 방법도 다양한 게 있어요. 관찰하겠다라는 것을 공개하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죠? 공개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 또 그렇지 않은 방법, 그 다음에 인위성, 그러니까 내가 인위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관찰하는 방법, 뭐 이런 거 뭐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인 공공 질서성을 알아보자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 뭐 놀이동산, 한국 놀이동산 앞에다가 우산 100개를 꽂아놓고 비 오는 날 가져가서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얼마큼 누가 갖다 놓는가. 뭐 이런 관찰. 이런 거 인위성 관찰법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관찰 시점. 그 다음에 관찰 도구에 따라서도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관찰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직접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연구 방법, 이 조사 방법, 이 조사를 연구라고 얘기도 하고 연구 방법, 조사 방법에는 뭐 질적 연구 방법, 양적 연구 방법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양은 뭐예요? 많은 양을 얻는 방법이고, 그죠? 질적 연구 방법은 어떤 그 자료의 질을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 방법은 뭐 심층 면접 방법이라든가 면접 방법, 그 다음에 그룹 토론법 이런 게 있고, 양적은 뭐 서베이에 관련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할 때 조사를 받는 대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조사를 할 때 대상 자체를 전체를 다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전수조사가 제일 좋아요, 사실은. 하지만 시간도 그렇고 돈도 많이 들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무슨 조사를 합니까? 표본을 추출해서 하는 표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본 조사 관련해서 또 다양한 표본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작위로 하는 무작위 표본 조사라든가 아니면 그룹을 선정한다든가 또 어느 뭐 나이대 성별로 나눈다든가 해서 다양한 조사 방법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통계학과라든가 좀 더 여러분이 좀 미시적 공부를 해야 할 때 쓰고요. 우리 시험 볼 때는 이제 그 정도까지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표본 조사는 어떤 대표성을 갖는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책에 색채 조사를 위한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요, 색채 마케팅 하려면 색채에 관련한 자료를 조사해야 되겠죠? 방법은 다 똑같아요. 단지 그 대상이 색채인 것 뿐이죠. 예.
그래서 뭐 특별하게 색채 마케팅 그러면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케팅을 색채에 적용해서 이렇게 조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색과 관련된. 근데 조사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자료가 이게 필요한 자료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상당히 기술이에요. 박사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그 관련한 분야의 많은 정보와 자료를 갖고 있거나 어디에 있는지 알거나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박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척척 박사 그러면 뭐 얘기만 하면 어디, 뭐 이렇게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자료 조사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학자가 돼서 학자가 돼서 그 파트의 연구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논문 쓸 때도 이런 방법으로 쓰는 거죠.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손쉽게 얻어내서 공부하는 게 바로 지금 학교 공부인 거예요. 학교 공부가 무슨 취업하기 위해서 대학 가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 사회라는 곳에 들어오잖아요. 사회는 나 혼자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해진 대한민국 땅에 그 땅을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인 이상이 모인 곳이 사회인 것이에요. 그 사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여럿이 사니까 규칙을 정하고 법을 정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는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일반적인 초등, 중등, 고등교육인 것이지 대학을 가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대학을 가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선생님처럼 학자가 되려면 대학 가야 돼요. 근데 기술적인 어떤 전문적 기술직이라면 가도 좋지만 안 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술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을 조사를 하고 이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뭘 하느냐 그러면 세분화입니다. 시장 세분화. 뭐라고요? 자료를 가지고 세분화시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어떤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에 10,000명이 있어요. 근데 이 시장 안에 어린아이가 100명이 있습니다. 자, 요 시장은요, 200명밖에 없는 시장인데 이 안에 100명의 어린이가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광고하는 게 더 효율이 있어요? 여기다 하는 게 더 효율이 있어요? 여기다 하는 게 더 효율 있죠. 10,000명한테 광고하려면 광고비도 비싸지만 거기에 대한 효율은 100명이에요. 근데 200명인데 100명이면 광고비도 싸면서 이만큼의 효율을 뺄 수 있는 거죠. 이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사하고 연구해서. 그죠? 그래서 내가 시장에 어떤 그 어린 아이라는 이 아이들을 구분 짓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분화시켜 놓는 거. 그렇게 되면 그만큼 효율이 어때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물론 시장 조사가 시장 세분화를 위한 것은 아닌데 이것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 시장 세분화를 하기 위한 자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세분화에 대한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데 어떻게 세분화시키느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먼저 어떻게 시장 세분화를 할 때 사용자 행동 특성. 뭐라고요? 사용자의 행동 특성별 시장을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걸 많이 쓰거든요. 애플 제품을. 우리는 삼성 제품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상표, 그러면 우리가 삼성의 제품을 갖고 일본에서 팔면 잘 팔릴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이 사용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특성을 갖는가를 따라서 뭐 애플을 선호하는 집단들이다. 여기는 뭐 삼성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사용자의 행동 특성별로 시장을 세분화시켜서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관련한 사람들이 판매를 하거나 또 색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색채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이런 걸 조사해서 사용자 행동 특성별. 그 다음에 지리적 특성입니다. 뭐라고요? 지리적 특성에 따른 시장을 세분화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지역, 도시 크기, 인구 밀도, 기후별로, 그죠? 세분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인구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뭐라고요? 인구학적인 것은 뭐예요? 자, 연령이 나이별대로 아까처럼 어린이, 그죠? 또 남녀, 그다음 결혼했냐 안 했느냐,
수입이 얼마냐, 직업이 얼마냐, 거주 지역, 학력, 교육 수준, 라이프 스타일, 소득별 세분화 이런 것들을 세분화 시켜 놓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세분화 중에 우리가 뭘 많이 합니까? 바로 인구학적 세분화를 많이 합니다. 아셨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시장 세분화의 성격과 다른 것은 1. 연령, 2. 성별, 3. 결혼 선택, 4. 인구 밀도. 그럼 뭐예요? 인구 밀도가 되는 거죠.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사회의 특성과 문화, 사회 문화적 특성별을 또 세분화합니다. 어떤 종교와 문화와 사회 계층별 무슨 특성이 있는가. 아셨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제품 특성에 근거한 세분화. 제품 특성. 이렇게 보통 많이 시장 세분화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특히 인구학적 세분화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요거와 관련된 것이 무엇이냐 또는 성격이 다른 게 무엇이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네, 기본적으로 시장 세분화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시장 세분화를 하게 되면 어때요? 누가 좋아요? 기업이 좋잖아요. 그죠? 기업이 사용할 때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비용이나 효율을 높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기업이 좀 더 자료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시장 세분화를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시장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게 뭐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니즈라고 그랬었죠. 그죠? 니즈 뭐예요? 한국말로는 욕구죠. 욕구는 무엇을 원하는가예요. 시장과 그 다음에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욕구를 아는 것이 이 디자인도 그렇고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욕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기심. 아주 많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하여튼 니즈죠. 그래서 이 니즈에 관련한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요. 아주 많이 사용하는 게 매슬로우라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매슬로우의 욕망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매슬로우가 피라미드를 그려서 5단계로 나눴죠. 가장 맨 처음에 욕구가 가장 기본적이고 많은 욕구를 하는데 첫 번째 욕구가 뭐냐 그러면 생리적 욕구라고 그랬었습니다. 생리적인 것은 뭐냐면 나의 생각, 나의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나의 자연스러운 뭐예요? 나의 그냥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생리, 내 몸에 유지하기 필요한 욕구, 의식주에 관련한 욕구예요. 그렇잖아요. 당장 오늘 먹지 못하는데 와서 디자인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우리 인간들은 이런 기본적인 먹고 자꾸 입는 그런 욕구들을 형성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하는 뭐예요? 생활 보존 욕구. 이것은 상당히 개인적인 욕구에 포함이 되고 상당히 이기적인 것을 근본으로 하는 욕구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사회 속에서 이제 자기가 먹고 살만하니까 사회 속에서 뭔가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회적 수용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면 꼭 하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사회에서 무슨 봉사,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대통령도 되고 싶어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경 욕구까지 올라가면 이 세상 돈도 다 벌고 권력도 다 얻었더니 허무하구나 인생 하면서 자아 실현 욕구입니다. 자아 실현 욕구. 이렇게 5가지 욕구로 나눴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뭐냐면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얻어도 누가 좋지 않으면 내가 좋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10,000원 주면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1,000원 주면 좋아하긴 하지만 엄청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이런 애들한테 1,000원 주면 너무 좋아해요. 그럼 걔네들은 똑같은 1,000원인데 여러분과 느끼는 그 기쁨의 정도는 어때요? 다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만족하고 뭐 이렇게 살아라는 의미가 무슨 발전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당연하지 않잖아요. 누군가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 신이 나타나서 보게 해줄까 100억 줄까 그럼 뭐라 할까요? 그렇죠. 누군가에는 이 마땅히 보는 이 눈이 얼마 이상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100억 이상의 가치를 갖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매슬로의 욕망 모델 5가지 단계. 생리적 욕구, 생활보전의 욕구, 사회적 수용 욕구, 존경 취득 욕구, 그 다음 마지막에 자기 실현 욕구까지 단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제 그 어떤 제품 팔거나 할 때 뭐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욕구에 있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칼칠 판매한 적이 있거든요. 길거리에서. 강북에 있는 아주머니들은 너무 비싸면 안 사요. 강남의 아줌마들은 너무 싸면 안 사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건 둘 다 안 사긴 하지만 일단은 이 강남 아줌마들은 너무 비싼 건 안 사지만 너무 싼 것도 안 사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어떤 니즈가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판매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자료 조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욕구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고 시장을 세분하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조사했으니까 이번에 뭐 소비자 조사해야 되겠죠? 자, 이제 소비자 조사인데 시장 조사가 곧 소비자 조사이기도 한데 자, 소비자들을 조사한다는 것은 뭐냐? 이 소비자들의 어떤 생활 형태 또는 소비 형태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소비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 어떻게 구매하는가 어떠한 그 제품을 구매하는가에 대한 구매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AI, D, MA라는 순서에 의해서 상품을 구매하더라. attention 하면 뭐예요? 차렷! 하면 주의하는 거잖아요. 보라는 거예요. attention. 자, 주의를 끄는 거예요. 이러려면 상당히 욕구, 그들이 뭔가를 원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촉진, 광고와 상당히 관련된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이 촉진에 대한 부분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attention. 자, 이거 봐라. 분필이다. 오! 보죠. 봐라. 이렇게 하면 칠해진다. 그럼 뭐 interesting. 뭐예요? 관심을 갖고 흥미를 유발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보면서 나도 가지고 싶은데 desire. 그 다음에 어디서 사야 되거나 어디서 훔쳐야 되는지를 기억하죠. 그 다음 마지막 action. 그리고 사거나 어떻게 합니까? 훔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물어보는 AIDMA라는 순서도 많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렇게 구매를 하고 또 그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있더라 이거예요. 패턴, 구매 패턴. 자, 구매 패턴을 보니까 관습적 소비자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는 아디다스가 좋거든요. 그래서 아디다스만 입어. 역시 난 애플이지. 난 삼성이지.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간습적인 소비자 집단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가 뭐예요? 유동적 소비자 집단이죠. 예. 애플 좋다면 애플 샀다가 삼성 좋으면 삼성. 그래서 항상 이렇게 유동적이고 충동적인 구매 집단인 유동적 구매 집단.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 구매 집단이 있어요. 자, 관습적이고, 그 다음에 유동적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이죠. 합리적인 것은 다양한 가격과 다양한 그 제품의 좋은 점, 나쁜 점을 따져보고 사는 집단이고요. 또 그 다음에 감정적 소비 집단이 있는데 아주 체면을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 소비자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신소비자 집단이라고 해서 이것은 10대나 20대 젊은 층들 상당히 그 구매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지 못하는 그래서 얘네들을 가장 소비 집단 중에서 돈을 많이 쓰는 집단으로 알고 마케팅 했는데 이젠 영화도 그렇고 대박 나려면 30대, 40대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소비자 집단도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집단들에 대한 패턴을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날 이제 소비자들은요, 어떤 생활 패턴을 갖고 있냐면 일단 나이들이 옛날보다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10대, 20대가 아닌 30, 40대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뭘 해요, 많이? 소비를 하더라. 또 과거에 비해서 여성들의 어떤 인권이나 또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개선이 됐잖아요. 그 취업도 그렇고 일도 많이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사회 참여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여가 시간도 많이 예전보다 그죠? 토요일 놀죠, 그죠? 예, 그리고 수입도 늘어나더라. 이런 것들. 그리고 과거에는 시장과 소비자의 힘이 셌어요, 안 셌어요? 안 셌죠, 그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시장과 소비자들의 힘이 세지고 있다. 예. 그리고 어떠한 구매를 할 때 의사 결정에 관련한 것은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그 소비자들의 구매가 아니라 이제 생활 유형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생활하는가. 이 생활하는 라이프 스타일, 그 생활 유형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AIO법이라는 게 있어요. AIO법. 이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뭐 구매든 뭐 삶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뭐 이런 건데, 첫 번째는 A가 활동이에요. 두 번째가 흥미, 그다음 의견. 요 세 가지의 파트를 조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어떤 데 흥미를 갖고 있고,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구매 심리를 파악하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합니까? AIO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VALS라고 그래서 미국인이 갖고 있는 생활 패턴 9가지를 가지고 조사하는 방법이 또 VALS 방법이라는 게 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소비자 집단의 선호도 조사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뭐요? 선호도라는 거 얘기했었죠. 그죠? 우리 이미 SD법에 대한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어떤 제품 쓸 때 뭐 현대가 좋고 뭐 대우가 좋고 이런 거는 삼성이 좋고 이거는 둘 다 싫은 건 아니지만 얘를 비교적 선호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선호도를 조사할 때 1차원적 선호도 조사법. 그래서 한 제품만 가지고 어느 정도 선호도를 조사하는 1차원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비교 척도가 뭐예요? 두 가지를 두고 비교해서 알아보는, 그 다음에 다차원적 척도는 그 많은 더 다량의 것 갖고 척도를 하는 것이에요. 아셨습니까?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마케팅에 대한 공부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색채 마케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예요? 뭐에 대한 얘기예요? 마케팅에 대한 얘기였어요. 아셨죠? 자, 이제 마케팅을 알았으니까 이 마케팅에서 무엇? 색채를 활용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색채 마케팅이죠. 색채 마케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 마케팅 안에서도 이제 뭘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색을 고려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 색채 심리와도 연결되고 컬러 리스트와도 상당히 연결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모든 마케팅 과정 안에 무엇을 넣는 거예요? 색채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색채를 가지고 마케팅하면서 뭐 나름대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죠. 뭐 기업의 색을 만든다든가 어떤 제품의 색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 또 우리가 색이라는 것도 만들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색채에 관련한 기획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들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뭐 책에 보면 스왓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통 기획할 때 많이 쓰는 그 조사 내용인데 기업이 또는 어떠한 그 조사하고자 하는 기업이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약점이 무엇이냐. 그래서 강점을 strength, 약점은 weakness, 기회는 opportunity, 위험은 threat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제가 시간을 두고 이렇게 많이 가르쳐주고 싶은데 마케팅 부분은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채 마케팅 기사는 대충 한 5문제 이하, 그 다음 산업 기사는 한 3문제 이하이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특별한 문제보다는 우리 지금 배웠던 정도 안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색채 심리와 마케팅 해가지고 우리가 색채 심리 영역에 대한 것을 공부를 마무리했는데 사실 색채 심리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으면 시중에 가시면 어떤 영역, 나이, 뭐 직업별의 어떤 색채 심리라든가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일단 시험 보기 위한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가르쳐준 이 정도 내용만 아셔도 뭐 시험 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하튼 색채 심리, 자, 고생하셨고,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색채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